잘 들리시죠? 네, 일단 바쁘신 와중에 저희 나중에 설명에 참석해 주시고 좋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고등부 부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준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번에 나중에서 고3 대상 학생들 이제 입시 관련해서 6월 모의고사 분석 설명회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오늘 준비된 설명회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6월 모의고사 분석 설명회가 일단 첫 번째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중에 약수용 논술 관심 있는 친구들 이제 좋은 설명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두 번째는 약수용 논술 설명회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제 입시 관련 인문 컨설팅 설명회가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좋은 시간 이제 알차게 이제 보내주시고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6월 모의고사 분석 설명회로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 고3 전자 선생님, 신광수 선생님 나와서 설명회 진행하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3년도 다수인학원의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최용순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6월 1일 날 시험을 본 평가원에 대한 수학 과목을 분석을 한 다음에 총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2024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과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총평을 해보면 이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커다란 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나는 다른 실제 유형과는 다르다. 맨 처음에 1번으로는 다른 문제, 다른 2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전년도, 재작년도를 봤었을 때 문제 첫 번째로 비교되는 게 문제 난이도를 보시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 난이도 보시면 흔적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킬러 문항으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보통 22번, 30번 혹은 14번 정도에 배열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난이도를 조금 많이 줄여놨어요. 난이도를 줄이는 대신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더 어렵게 출제가 됐고, 다음에 문제를 역배열을 해놨어요. 역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항상 뒤에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28번의 킬러 문제가 나오고 13번, 14번, 15번의 난이도가 이제 뒷부분이 원래 더 어려운 건데 보통 상이하게끔 늘어놓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화학적인 확정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2023학년도 그리고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인데 두 번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도 어김없이 미적분에서 그러니까 확통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적분에서 미확정의 확정이라는 부분이 나왔고 그 전에는 2년 전 그러니까 2023학년도 2022학년도에서는 그 미확정의 확정이라는 부분이 수원수투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출제 문제를 다양화를 시도를 했어요. 출제 문제 다양화 시도라는 건 뭐냐면 특히 미적분에서 만나는데 미적분에서는 보통 나오는 문제가 도형 이용한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도형 이용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좀 아예 없애고 새로운 문제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미적분 학생들이 그걸 풀기에는 조금은 약간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어려운 형태거든요. 학생들도 부담스러운데 그 부분을 없애고 다시 다른 문제의 형태로 출제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출제 형식의 변형이라는 건 21번인데 이제 요게 한참 말이 많아요. 보통
진입 판정 학답형 문제로 14번, 13번 정도에 출제되는 것을 주관식으로 놔뒀거든요. 그 주관식으로 놔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그렇게 수능에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나오면 부담 없이 찍어주시면 돼요. 네. 자, 다음 이 부분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잠시만요. 이제 단원별로 이제 수학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원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원별로 맨 처음에 지수로가고 지수로가 함수 파트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잠시만요. 요 전에 뭐가 있었는데 네. 요 전에 네. 너무 많이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요번에 본 6월 1일 평가원 단원별 출제문항을 분석을 해보면 수원하고 확통에서는 이제 문과 학생들이 보는 거죠. 수원하고 확통에서는 골고루 출제가 되었어요.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 다음에 수투하고 미적분에서는 미분 파트가 유난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미분 파트가 원래 분량도 많지만 요거를 계기로 해서 단원별로 많이 정리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이제 수능 대비 학습법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단원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학 1을 보면 총 3개의 파트로 이루어지는데 지수로가 함수, 다음에 삼각함수, 다음에 수열 파트로 이루어지죠. 자, 지수로가 함수는 요번에 교육과정 개편이 되면서 교육 4차,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의 개편과정 중에 4차 개편에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2027년도까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지수로그 함수 파트에서는 보시다시피 상용 로그라는 부분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거의 폐지되었거든요. 그러면 학교 내신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요. 모의고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 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 파트는 어느 정도 제외하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문제를 꽈놓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꽈놓으면 어려운데 이제 수능에서는 항상 정수라는 파트를 다루어요. 정수라는 파트를 다루는데 그래서 생겨난 게 아마 2번인 것 같아요. A의 n제곱분과 지수의 값 혹은 로그의 값이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 부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게 언제 등장을 했냐면 2021년도에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고 작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2번 파트 A의 n제곱분 그리고 지수 로그의 값이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요거를 별평선 쳐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수 로그 계산이 1번 혹은 잠시만요. 저기 시작 16번 정도에 보통 쉽게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해요. 예전과는 문제 풀이하는 그 형식이 약간 바뀌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거도 연습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파트에서 이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다루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프 개형을 다루는 문제는 너무 양이 방대해요. 저는 몇 년도에 어떠한 문제가 나온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요번에 모평에서 21번 문제도 나온 거예요. 모평 21번 문제 나온 건데 그 다음 장만 보시면 이게 확답형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확답형 문제는 보통 13번, 14번 정도에 배열이 돼요. 지금 난이도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13번, 14번 정도에 배열이 되는데 제가 아까 이거 건너뛰라고 그랬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는다 혹은 96점을 맞겠다 이러한 최고 등급의 학생이 아니라고 그러면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억번, 니은번까지는 한 3등급 정도, 2등급 정도 되는 학생은 기억, 니은까지는 되게 쉬운데 D급번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D급번이 되게 어렵고
보통 한 10분 걸려도 10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풀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걸 해주면 여러분들이 비효율적으로 문제 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부분을 만약 확답형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확답형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이를 하겠다. 맨 마지막에 손을 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번은 선생님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설명을 짱 얘기를 했는데 이 확답형 문제에서 디귿번이 이제 대소관계가 들어갔어요. 대소관계가 들어간 형태가 제가 2006년도부터 2012년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2006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확답형 문제예요. 확답형 문제 중에 대소관계를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었어요. 뭐 그래프를 그리고 교점을 그리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얘가 어떠한 값과 어떠한 값 사이에 있다. 이런 부분이 눈으로 보게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 그 문제가 싹 없어졌다가 2013년, 14년, 15년도에는 무엇이 나왔냐면 정수인 정의대수를 세는 거 그런 것들이 나왔고 2016년도 이후에는 뭐 교점 뭐 해가지고선 도형에서 어떤 값을 구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연도마다 한 3, 4년마다 트렌드를 바꿔왔어요. 트렌드를 바꿔왔는데 요때는 도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면 그래프를 꺾는다라든가 그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찾는 것을 구하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요 문제가 나오면서 약간은 바뀌었는데 문제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풀이하는 방법은 약간 달랐어요. 그 2006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서는 항상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림을 잘 그리고 꺾고 뭐 하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끔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달라졌다. 그래서 문제 출제를 고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이 있을 거고 본인들도 있을 텐데 이걸 직접적으로 뭐 정확하게 선생님처럼 풀겠다라고 하면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3분 만에 4절짜리 풀 수 있고 어떤 문제는 10분만 이런 거는 뭐 10분 이상 풀려도 안 풀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풀고 찍는 게 맞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도 찍으면 남들도 찍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삼각함수 파트 부분, 그러니까 수능 파트의 두 번째 단원 삼각함수 파트인데요. 삼각함수 파트도 예전에는 문과가 배우는 삼각함수 내용하고 이과가 배우는 삼각함수 내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 그러니까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파트였다가 2학년 때 약간 심화된 부분이 이제 미적분 거기 2에 들어가서 이과 학생들만 배웠었고 그랬다가 이번에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들어가면서 이제 통합형으로 수학 1에 다 편입이 됐거든요. 수학 1에 편입된 부분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만이에요. 그런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항상 도형을 수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수반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2년 바뀐 다음에 2년 동안 매번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수능을 여러 차례 겪다 보니까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바뀌었을 때는 조금 쉽게 나와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라는 게 보통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더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서는 15번 킬로 문제로 나왔어요. 15번 킬로 문제로 나왔고 2023학년도 작년도에는 11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쉽게 약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모평에서는 약간 어렵게 나왔었어요. 어려운 문제 하다가 쉬운 문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약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문제가 13번 혹은 14번, 15번 정도의 배열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 많은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시고요. 최근의 경향이 이제 도형이지만 숫자를 안 줘요. 숫자를 안 줘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번에 나온 13번 문제인데
BC의 길이 주고 CD의 길이는 묻지만 얘의 길이 안 주고 나서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각은 하나밖에 안 줬어요. 각은 하나밖에 안 주고 여기도 각은 안 줬어요. 각은 안 주고 나서 무엇이 중요했냐? 요번에 여기 마지막 두 번째 줄 보시면 비례 관계가 주어졌거든요. 비례 관계가 주어졌다는 건 비례식으로 표현 얘기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길이를 주지 않고 비례 관계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인 법칙은 한번 쓰도록 하실까요? 사인 법칙은 항상 대변과 대각 사이의 관계가 주어지면 마주보고 있는 게 주어지면 사인 법칙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게 대변에 대해서 식이 나와 있고 요게 궁금하니까 얘를 각 A라고 가정을 해서 요거 해가지고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문제를 풀렸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해? 그러면 대변과 대각 사이의 관계.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해? 그러면 두 변과 B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례 관계를 식을 잘 세우시면 문제를 풀이가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약간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가 약간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요번에 미적분에서는 미적분 28번 문제가 30번보다 더 킬러 문제였거든요. 삼각함수 그래프는 왔다리 갔다리 춤을 춥니다.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 학생들은 알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춤췄던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항상 선대칭과 점대칭이라는 파트를 염두에 두고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어려운 문제를 풀이를 하려고 한다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번에 출제가 되어서 이제 문과 학생들은 접하지 못했지만 우리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접했을 거고 그리고 요번에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항상 평범 대기 이전마다 항상 저 테스트를 봅니다. 애들한테 가르쳐 줄 게 많아서 테스트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한 부분으로 출제를 했었고 다음에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배열. 역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앞에 있고 어려운 문제가 뒤에 있으면 애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풀이를 하는데 쉬운 문제를 이제 뒤에다 놓고 앞에를 어려운 문제를 동일한 난이도로 배열을 하잖아요. 동일한 난이도로 배열을 우리의 학생들 전체로 대상으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역시 똑같이 평균이 떨어졌어요. 평균이 똑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정계열로 그대로 했더니 점수는 다들 오르고 그런 거를 애들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요번에 그 시도가 있어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약간은 또 약간 틀린 얘기를 한 건데 저희는 어떠한 걸 했냐면 킬러 문제도 바꾸지 않고 이제 약간의 고난이도를 앞번호에 배열하고 쉬운 문제를 뒤에 배열했더니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아예 킬러 문제 자체를 거의 다 없애고 30번보다는 28번이 쉽게 예를 들어서 14번보다는 15번이 더 쉽게 이렇게 역배열을 해놔가지고 문제 난이도 킬러 문제는 솔직하게 보면 킬러 문제가 보통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해서 킬러 문제가 3문제, 중킬러 문제 한 4문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 모의고사에서는 킬러 문제가 문과에서는 한 문제, 이과에서는 한 문제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점수대도 확 올랐을 거라고 맨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이 앞부분에서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배열은 좀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얘기할 때 알고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네, 다음 단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수열 파트. 이 수열 파트도 요번 교육과정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요번 교육과정에서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수열을 얘기할 때 수열이라는 건 수를 나열한 거다라고도 정의를 하기도 하지만 수열이란 자연수를 정의하는 함수다라고도 정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수열 파트에서 숫자를 다 일일이 나열하면서 보여주는 걸 맨 처음에 가르치고 나서 맨 마지막 단원에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그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점화식이 한 7개 정도를 정리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라든가 다른 문제의 유형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번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그 점화식 파트가 확 줄어들었어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두 가지만 배웁니다. 다른 거 안 배워요. 다른 거 안 배우고 다른 점화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를 대입하여서 풀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숫자를 대입하여 규칙성을 찾고 이런 풀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수학 교육 과정의 목적이기도 해요. 수열의 교육 과정의 목적은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 거. 그게 이제 수열의 교육 과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로 인해서 이제 요 몇 번째 파트죠? 요거 세 번째 귀납적 추론 문제. 귀납적 추론 문제가 올해 15번에 나왔고요. 그 전년도에는 21번에 나왔고요. 그 전년도에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마찬가지로 15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귀납적 추론 문제는 최근 문제의 대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한 문제 더 마칠 수 있는 시간이 만약 10분이 주어졌다. 10분에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 라고 그러면 저는 수학적 귀납적 추론 문제를 풀라고 그러지 기억, 니은, 비슷은 어차피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찍을 때 우리는 기대값을 생각을 하는데 찍어서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수는 4점에 2분의 1, 2점은 맞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요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요 문제는 이 문제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식이 주어져요. 식이 주어지고 나서 다음에 뭐가 되도록 하는 뭐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문제를 이렇게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관계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항을 특별하게 주거든요. 항을 안 주는 건 없어요. 항을 특별하게 줘요. 항이 예를 들어서 요번 문제는 첫 번째 항은 자연수 K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자연수 K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 자체를 우리는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배우다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습관을 약간은 버려야 했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습관이 항상 첫째 항 동차, 첫째 항 동비 뭐 이것부터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첫째 항을 구하고 뭘 하려고 해요. 그 생각을 버리시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먼저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요번에는 첫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첫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규칙에 따라서 위냐 미치냐 위에 거냐 밑에 있는 거냐 그렇게 나누어서 풀이를 들어가 주시면 돼요. 만약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여기가 첫째 항이 아니라 네 번째 항이 주어졌다 라고 그러면 첫째 항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항 생각하지 마시고 네 번째 항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네 번째 항부터 경우에 따라서 위냐 미치냐 그거를 대입하다 보면 어떤 거는 제껴지고 어떤 거는 남고 어떤 건 또 제껴지고 이런 분류를 하게 되는데 분류를 하다 보면 많이 분류를 하면 한 6개의 분류가 되는데 중간에 없애고 그러면 한 3-4개가 남아요. 그 3-4개의 답을 합한다든가 곱한다든가 그런 이제 형태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네. 다음에 이제 수투 파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네. 수투 파트 함수 입력하는 커다랗게 내용이 바뀐 부분은 없어요. 쉽게 출제되는 부분은 극한값의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도형이 주어졌을 때 좌극한 극한을 계산하는 문제. 그러니까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할지 유형별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연속함수에 대한 성질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속함수 성질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어려운 4점이 요번에는 안 나왔어요. 어려운 4점이 안 나왔는데 이 어려운 4점에 대해서는 작년도 14번 문제에 출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적으로 그냥 최고 난이도로 어려운 그러니까 중킬러 이상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 파트는 미분 파트하고도 되게 연관이 많이 되는 단어니까 요 파트에 대한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기 바래요. 아셨나요? 이해하셨나요? 네. 다음에 미분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용이 바뀐 게 많았잖아요. 뭐 수열도 바뀌고 삼각함수도 바뀌고 뭐 그런데
미분도 내용이 바뀐 건 없어요. 미분 내용 바뀐 건 없는데 문제 자체가 너무 다양해요. 배워야지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죠? 미분은 뭐 불러드리면 미분계수, 도함수, 그 성질, 다음에 접선, 극대극소, 증가감소, 다음에 최대 최소, 방정식과 방정식과 미분, 부등식과 미분, 다음 속도, 속도, 가속도 이렇게 파트가 되게 많아요. 파트가 되게 많은데 각각 단독적으로 문제가 다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연관이 돼서 함수의 그래프로 항상 킬러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에요. 킬러 문제가 나오는 단원인데 최근 2년간의 킬러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킬러 문제는 미분에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런데 이 파트 최근 경향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학 2에서는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든가 역함수의 미분을 다루지는 않아요. 수학 2에서는. 하지만 문제상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문제상에서 출제가 다루지 않는 것을 다루는데 어떻게 풀이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담을 갖지는 마시고요. 계속 출제됐어요. 합성함수의 형태가. 합성함수 형태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우리는 그냥 치환을 하면 돼요. 치환을 하면 되는데 이제 치환할 때의 주의점은 이제 우리 학습 시간에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합성함수의 정의역으로 들어갔다. 정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그러니까 f 프라임 gx 그러면 gx가 옆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들어갔다라고 그러면 합성함수를 치환을 해서 정의역만 결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의역을 결정하고 두 번째가 이제 치환한 것이 증가할 때 증가하냐, 증가할 때 감소하냐 이 파트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 파트는 이제 학습 시간에 학생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잘 장황하게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미분 파트는 요번 여름 때 문제가 많이 나오고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단원별로 정리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분 파트는 접선이면 접선이 접선은 언제 가장 중요하냐라고 그러면 접점이 주어지냐 접점이 안 주어지냐 가장 중요한 건 접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 정리를 각 단원별로 반드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는 오늘 얘기할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해요. 애들이 다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적분 파트가 수투에 있는 적분 파트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수투의 적분의 정의가 바뀌었다.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우리 학생들한테 적분을 가르치기 한 3월, 2월 달에 들어가니까 그랬을 거예요. 2학년 때도 가르치지만 3학년 때도 가르치니까. 적분 파트는 정의가 바뀌었어요. 정의가 바뀌었다는 건 내용 자체를 달리 판단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넓이를 적분이라고 그랬어요. 넓이 하기 전에 구분부적법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다 수투 안에 배워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이 미적분 파트로 약간 옮겨갔어요. 그래서 미적분 파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수투 파트에서는 그 상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이거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거예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건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쓰실 분은 쓰도록 하세요. 자, 쓰는 사람은 아마 4점 올라갈 것 같아요. 수능에서. 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부정적분 중 어느 하나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부정적분 중 어느 하나이다라는 건 상수는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프에서 상수가 바뀐다는 건 높낮이가 바뀐다는 거예요. 높낮이, 위아래로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파트에 대해서 교육청이 아니라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문제를 4년치를 보고 수능 문제 2년치를 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것도 분석을 해봤고 그랬었을 때 2022학년, 2023학년도에서는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14번, 21번에 출제가 되어 있어요. 14번 혹은 21번에 적분 파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3차 함수가 아니라 4차 함수가 들어갔고요. 어떠한 문제의 형태냐? 그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문제거든요.
그냥 되게 간단해요. 너무 심플해요. 식 자체가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복잡하지도 않죠.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여기에다가 0 넣고 이게 인테그랄이라고 있습니다. 인테그랄. 네. 인테그랄이라고 있고 적분하라는 건데 0부터 여기에 숫자를 준 게 아니라 x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x. 이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2022학년도, 2023학년도를 보시면 3차함수, 4차함수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이 14번, 21번에 대열이 됐고요. 대열이 됐지만 막상 수능에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는 너무 어렵다. 현재 우리 애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6월달, 9월달 평가원을 하면 이제 출제위원들이 그냥 반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몇 점이다만 하지는 않아요. 이 문항에 대해서 정답률을 보고 정답률을 다 봅니다. 정답률을 다 보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한 이유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뀌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난이도를 줄여서 이번에 2차 함수로 출제를 했고 2차 함수로 출제를 했더니 우리 반 애들이 만든 애들이 드디어 생겼어요. 기쁘죠? 네, 기쁜데 틀린 학생들도 물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파트는 한 2차 함수 한번 정답률을 봐봐야지 알겠지만 이 파트에 대해서는 3차 함수, 4차 함수 어려운 거를 해석하는 문제보다는 좀 간단한 걸 해석하는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왜? 넓이라는 걸 나중에는 배우거든요. 맨 처음에 함수값의 차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에서 넓이와 접근해서 넓이라고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다 배우고 하는데 정의는 바뀌었으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의 형태는 배제를 하고 이 정도 난이도는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봅니다. 네.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는 많은 계산이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확률과 통계가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각 단원에 대해서 이것이 순서를 적용을 할 것이냐, 조합을 적용을 할 것이냐, 순서를 고려할 것이냐,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냐, 개념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되고요. 얘를 중복을 허락할 것이냐, 중복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냐, 또 명확한 개념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이제 새로 온 친구도 있는데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확통 몇 개 틀렸니? 그랬더니 다 맞았대요. 네. 그 학생이 이제 학교 내신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에서 4등인데 확통 몇 개 틀렸니? 그랬더니 다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확통은 몇 개 틀렸니? 요번 모의고사를 다 맞았니를 물어보지 않고 확통은 몇 개 틀렸니? 그랬더니 또 그 친구 다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실수로 하나 틀린 애도 있고 다 맞은 애도 위에서 하고 있고. 네, 안 물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확통만큼은 단원별로 내용 정리를 잘하면 충분히 점수가 획득이 가능해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1단원에서 나와요. 1단원에서 각 단원별로 내용 숙제해야 되고 요거 2번은 1등급 문제 당연히 어려운 문제 나오죠. 1등급 문제가 나왔을 때 걔를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어떤 사고의 순서를 우리를 알고리즘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사고의 순서 자체가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이 문제를 풀이하려고 식을 세웠더니 이것이 중복되는 게 있는지 빠짐없이 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이제 독립적인 사건이냐 중속적인 사건이냐 요 얘기는 뭐냐면 독립적인 사건이냐 중립적인 사건이냐 요거 우리 학생들도 지금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학생들도 있으니까 어떠한 거를 A라는 거를 또 골라줘야지 되고 B라는 걸 골라줘야지 돼요. A도 골라야 되고 B도 골라야지 되는데 A를 고르는 일과 B를 고르는 일이 다르다. 영향을 안 준다라고 그러면 독립적인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향을 안 줄 때는 A도 고르고 B도 고른다라고 그러면 그냥 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곱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A를 골랐을 때 B가 약간이라도 틀려져.
A를 골랐을 때 B가 약간이라도 틀려져. 그럼 영향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영향을 당연히 준 거죠. 영향을 줬다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고, 그때 복잡해지는 문제가 항상 킬러 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번에도 6월 1일 날 평가원때 30번 문제보다는 30번은 약 복잡해지지만 뭐 생각을 했더니 하나 두 개만 제외해주면 돼. 그런 건데 이제 28번 문제는 복잡해지는데 얘는 나눠놨더니 약간 더 복잡해져.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28번 문제를 봐주시면 이게 독립적인 거냐 적극적인 거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독립적인 거냐 적극적인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1, 2, 3, 4, 5라는 게 있고 1, 2, 3, 4, 5가 있대요. 1, 2, 3, 4, 5, 1, 2, 3, 4, 5가 있는데 조건 가를 보시면 조건 가는 F1, F3, F5만 나와 있어요. F1, F3, F5만 나와 있다는 거 1, 3, 5만 생각하라는 얘기겠죠. 맞죠? 조건 나를 봐주시면 F2하고 F4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자, 눈에 보이시나요? 1, 3, 5하고요. 2, 4가 가는 건 별개죠. 1, 3, 5 별개, 2, 4 별개. 조건 가하고 조건 나만 해석해 주시면 이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이에요.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해주시면 그냥 1, 3, 5가 되는 사건과 2, 3 다음에 F2, F4가 되는 사건을 각각 만들어서 해주시면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조건 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그러면 3개만 대응이 받는 건데 3개를 대응 받는 경우를 다 따지면 10가지가 되거든요. 10가지가 되는데 그 안에 홀수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틀려지겠죠. 홀수가 몇 개, 홀수가 하나 있으면 얘네들은 다 그 홀수로만 가야 되고 왜 홀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이고 홀수 곱하기 짝수, 짝수 곱하기 홀수는 짝수이고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이다.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세 값을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수로만 가야 돼요. 홀수로만 가야 되는데 홀수가 이 뽑은 것 중에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얘가 틀려지고 그거에 따라서 얘가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건 다에 의해서 되게 어려운 문제로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변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냐. 무조건 이런 경우는 경우를 나눠야지 되는데 경우를 나누고 나서도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색깔을 구분하는 습관을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적하면서 다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이석분으로 확률 파트도 용어의 정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어를 잘 정리를 하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여기 쭈루루 늘어났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시면 알 것 같아서 빨리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4번이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제가 옛날에 메가스터디 학원이라는 곳에서 3학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거 나올 거야 라고 추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1학년도에 2011학년도니까 너무 오래된 얘기네. 너무 오래된 얘기네. 추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해 나왔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올해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올해도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찍어서 그거 약간 더 공부하셔서 많이 출제가 돼서 맞았다라고 그러면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시고요. 그때 가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확률과 통계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형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몇 달 안 됐지만 확률과 통계만큼은 다 맞은 학생들이 많아요. 다 맞은 학생들이 많은데 출제 안 된 부분이 수능에서 출제 안 된 부분은 딱 이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가 뭐냐면 독립사건이라는 것 자체를 비율로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모의평가 2회차에서 제가 그 문제를 출제를 하였고 그거에 대한 그거를 다 틀렸어요. 우리 반에 1등급 나오는 안양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다 틀렸어요. 다 틀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금방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풀어라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수능에서 출제가 안 됐어요. 수능에서 출제가 안 되는데 요거 들으시려면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통계 파트는 통계 파트도 마찬가지로 각 단원별 내용의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넓이가 확률이라는 거가 있는데 넓이가 확률이 될 텐데 그 넓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냐면 정적분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우리가 곡선이라는 부분을 넓이를 식으로서 구할 수는 없어요. 식으로서 구할 수 없는데 작년도 재작 작년도의 문제 작년도 문제로 기억하는데 작년도 문제에 fx도 주어지고 gx도 주어졌는데 더해서 뭐다라고 이렇게 식이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적분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좀 더 빨리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고 적분적인 생각, 그러니까 넓이의 개념으로 보는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팩트가 이제 표본은 표본 통계의 분포를 따른다라고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도록 하시기 바래요. 우리 학생들 알죠? 표본은 표본 통계를 따른다. 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어는 이제 미적분하죠. 미적분 여기서 이과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과 부분. 네. 미적분이 요번에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제 출제 위원 자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문제 출제 위원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 문제를 남기죠.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는 제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한 23년 정도의 수학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온 거거든요. 이제 미적분 파트는 요번에 많은 시도를 했어요. 많은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로 수열의 극한과 급수라는 파트에서 작년에는 2문제 나왔어. 작년에는 어려운 문제가 2문제 나왔었고요. 그 재작년에는 1문제가 나왔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급수 요 파트에서 도형 문제가 있어요. 도형 문제. 도형 문제는 맨날 나오다가 요새는 뜨문뜨문 한 번씩 나옵니다. 이렇게 올해 나왔으면 내년에 안 나오고 올해 나왔으면 또 내년에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나오고 재작년에는 안 나오고 그 전년도에 나오고 그 전년도에 안 나오고 이런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파트의 문제는 제외했어요. 보니까 제외됐어요. 출제 안 돼, 출제되면 출제 안 돼, 출제 그 이전에는 나형에서 출제가 되었다. 이 파트는 나형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배웠다가 이과 애들로 넘어왔고 그런 파트거든요. 그런 파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번에 요거 안 나왔어요. 애들이 약간 까다로워하거든요. 까다로워하는데 이 문제 안 나왔고요. 또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면 미분법에서 미분법 배우기 전에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문제를 다루어요.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우리가 수투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계산하고 연속성을 배우는 거고 요번에는 배우는 게 도형을 다뤄요. 도형을 다루는데 애들이 쉽지 그러니까 애들이 도형만 보면 알잖아요. 도형만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파트 문제는 계속 나왔어요. 계속 거의 매년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과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매년 나왔는데 요번에 6월달에 이 문제도 배제를 했어요. 이 문제도 배제를 했으니까 애들이 체감 난이도로 도형이 많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로는 약간은 쉬웠지만 약간은 쉬워서 미적분의 1등급 컷은 미적분의 1등급 컷은 내려갔죠. 내려간 이유가 28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조금이다 또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가 여기 도형에서의 극한값 최다 빈술 문제는 도형에서의 극한값인데 요번에는 안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안 나올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저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대비를 그래도 안 나왔다라고 9월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월 한번 보도록 하면 안 나왔다라고 해서 안 나올까 이런 3% 판단은 근본이고요. 하지 말도록 하시고요. 9월 달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 수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야지 돼요. 이 파트는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이 나왔을까? 제일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최고 레벨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합성함수,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한 그래프의 개형, 여기가 적분까지 가미된 문제가 항상 30번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요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미적분 30번 문제는 뭐하고 겹쳐지냐면 미적분 30번 문제는 미적분 30번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수열의 극한에서 급수 문제가 나왔어요. 급수 문제가 나왔거든요. 급수 문제가 나왔는데 약간 중첩이 돼요. 뭐에서 중첩이 되냐? 수열 파트에 아까 15번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구에서 두 번째 항구하고 두 번째 항구에서 세 번째 항구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풀리는 문제가 15번 문제거든요. 근데 요번 30번 문제는 조금 이 숫자이면 안 돼. 이 숫자이면 안 돼. 그래서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문제였어요. 수열하고 관계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 형태가 수능에 나올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수능은 어떻게 해서든지 1등급과 2등급 가려야지 되잖아요. 1등급, 2등급을 가린다라고 그러면 1등급과 2등급을 가리는 문제는 반드시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두 문제 이상으로는 나옵니다. 무조건 두 문제 이상으로 나오니까 이러한 요번에 본 30번 문제는 그냥 출제자가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문제를 남길 거야 라고 해서 낸 문제지 이 형태가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분법 28번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분법 28번에서 맨 처음에 제가 미확정의 확정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미확정의 확정. 그게 뭐냐면 2023학년도, 2022학년도에 접근 어려운 게 나왔다고 했어요? 안 나왔다고 했어요?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맞죠? 6월, 9월 달에는 반드시 나왔어요. 6월, 9월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아까랑 비슷하게 인테그랄 쓰고 A 쓰고 X 쓰고 반드시 나왔어요. 제 말 뻥 아니에요. 저 뻥순이 아닙니다. 뻥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로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로 나왔는데 수능 문제로 안 나오면서 뭐가 나왔냐면 적분 파트의 문제를 내야지 되는데 적분 파트 문제를 내야지 되는데 어떻게 낼까? 넓이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넓이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로 fx의 식이 안 주어지고 fx의 모양이 어떻게 했느냐. 잠깐만 펴주시겠어요? 지금 몇 분 정도 됐지? 네, 되나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넓이의 개념이에요. 넓이의 개념이에요. 이 넓이가 커요? 이 넓이가 커요? 이 넓이가 크죠? 자, 넓이의 개념으로 여기 부모님들을 설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고 어떻게 식을 정리를 했더니 fx는 다음 중에 어느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지 된대요. 어느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지 되냐면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다음에 y는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식을 정리했더니 이 셋 중에 하나래요. 셋 중에 하나고 함수라는 거는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 두 개는 가질 수가 없는 게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가든지 해야지 돼요. 이렇게 하는 건 그래프인데 이렇게 되는 건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그랬었을 때 얘는 최대값이 1이래요. 최대값이 1이라고 그러면 요거 위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없죠. 최소값은 0이랍니다. 요것도 힌트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fx는 어떻게 되겠느냐. fx의 식은 절대로 안 주고 fx가 뭐다라고 주어지진 않고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이 되게끔 얘를 연결을 하라 하니까 연결이 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맞죠? 최소값은 0일 거고 최대값은 1이고 fx의 식을 주지 않고 fx의 관계식을 준 다음에 fx를 추론하라 그렇게 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어떠한 문제가 출제됐냐?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밑으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위로 볼록 밑으로 볼록 그러니까 요렇게도 가능하고 요렇게도 가능하대요. 가능한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나눠놨더니 앞에 있는 넓이 0부터 2까지 뭘 했어요?
넓이에서 뒤에 있는 넓이를 뺐대요. 2부터 4.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래요. 2부터 4까지를 뺐대요. 뺐더니 얘가 최대가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연결돼야 되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걸 물어봤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건 위에 있으면 양수고 밑에 있으면 음수예요. 위에 있으면 양수입니다. 밑에 있으면 음수예요.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앞에 있는 거는 당연히 양수여야지 되고 양수에서 음수를 뺐었을 때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되고 뒤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죠. 넓이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정리를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을 묻는 문제는 나오지를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불 좀 꺼주시겠어요? 그 부분이 요 파트 미분하고 관련되는 파트로 옮겨온 것 같아요. 식은 되게 간단해요. 식은 되게 간단하고 fx의 식은 주어지지 않고 다음에 되게 조건도 간단합니다. 연속이라는 조건밖에 안 했어요. 연속이라는 조건밖에 안 주고 나서 fx는 어떻게 되겠느냐? fx는 어떻게 되겠느냐? 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정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이제 우리 이과 학생들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주면 이과 학생들 잠깐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면 이 코사인 파이 x라는 것이 코사인 파이 x가 잠시만요 1, 그렇죠 1 잠시만 이렇게 내려오죠 네? 잠시만 코사인 파이 x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고 사인 파이 x는 1,0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점대칭인데 1,0에 대해서 대칭인데 사인 제곱 파이 x를 해주시면 얘는 x는 1에 대해서 다시 대칭으로 바뀌어요. 즉 얘가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요것도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이했던 것 같은데 약간의 오류는 있는 문제입니다. 약간의 오류는 있는 문제고 미분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대칭성만 가지고 풀면은 오류가 있는 문제고요. 식이 그러니까 그냥 오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류가 있는 문제고 왜 오류가 있느냐? 미분을 해야지만 풀게 돼요. 미분을 해야지만 풀리는 거고 그래서 약간 오류 있는 문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적분법. 적분법과 활용해서 제일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급수와 정적분의 관계. 급수를 정적분으로 옮기는 관계 뭐냐면 3점짜리 문제인데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넓이와 정적분, 부피와 정적분, 평면 운동에서의 움직임 거리 이 파트도 마찬가지로 단원별로 충분히 연습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적분법과 미분법이 혼합된 문제가 최근에 나오니까 그 파트를 이과에서는 미분법에서는 미분법, 적분법을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우리 다수인 학원에서 3학년에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은 저기 우리 약술 논술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열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역수정 교수를 맡고 있는
김진입니다. 오늘 그 약수령 문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건데요. 우선 24년도 약수령 문서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약수령 문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약식형 문술이다 또는 약한 문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술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또 사고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약수령 문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수학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얘기해요. 또 국어도 마찬가지로 독서와 문법, 화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역시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고 그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게 이제 약수령 문술인데요. 우선 약수령 문술의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은 등급에서 1등급, 2등급한테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쪽은 정시던 또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다 그쪽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 정도에 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대학들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등급이 하나가 되면 대학들이 몇 개가 늘어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파악한 거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전형으로 갔을 때의 그 등급 평균하고 그다음에 약수령 문수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 등급 평균이 1등급에서 한 2등급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등급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으로 갈 수 있는 3등급이 들어가는 대학을 나는 5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이니까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수학이나 국어를 좀 더 자기가 잘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수 없이 잘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급 차이가 4등급이 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5등급이 나도 극복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약수령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약수령 문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학은 가천대학이에요. 가천대가 964명을 뽑거든요.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거의 그 많은 인원을 지금은 하고 있고요. 가천대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경원대로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인천길병원의 이길려 총장이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혁신적인 대학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천대학이 상당히 들어가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이 그렇고 부모님들도 거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하는 대학인데요. 그 약수령 대학에 보면은 우선 약수령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에 그 가천대학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그 저희가 간호학과예요. 그리고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가 되게 높은데, 원래 그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가천대가 1점대 후반에서 그 평균이 나와요. 등급이. 그런데 이 약수령으로 가게 되면 2.8 정도, 7 정도 이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2, 1.3 정도의 등급 차이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된 거예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물론 뭐 28대 1, 30대 1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는 대학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자기가 준비를 하고 그걸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지금 보면은 심화 문제가 없는 간단한 15문제, 이게 가천대학이 문제를 내는 게 이쪽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80분 동안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보듯이 약수령 문술은 우선은 여기 이 문제에는 국어 9문제와 수학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5문제를 푸는 거예요. 80분 동안에. 그 다음에 자연계에는 국어가 6문제, 수학이 9문제인데, 지금 보듯이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수학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얘네가 이제 수원수투,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확률 통계 아까 얘기했던 미적분, 기하 이런 쪽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출제가 되는데, 문제가 우리가 EBS 연계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EBS 같은 경우에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여기 3학년 학생들이 잘 알 텐데, 거기에서 3점이나 쉬운 4점 정도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모의고사를 봤었고, 그 모의고사 분석을 해보면 그 모의고사에는 킬러 문제들이 보통은 한 2문제, 3문제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3등급이 못 푸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는 항상 끼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등급으로 가게 되면 못 푸는 문제가 이제 주르륵 나오게 되는데, 이 약수령 논술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우리가 이 문제 정도는 내가 풀 수 있다 이런 문제들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기 있게 만들어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르게 되는데 지금 EBS 연계율을 보면은 보통 그 10개 대학이 지금 있는데요. 그 10개 대학 중에서 EBS 연계율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서 거의 100%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형이 비슷한 것들이 나오니까 숫자와 같이 똑같은 건 아니고 유형에서 물론 약간의 변형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국어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그 발췌, 지문 발췌가 거기서 일어난다고 해요. 물론 지문이 긴 경우에는 지문을 좀 줄여가지고 나온다고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자녀들이나 또는 지금이 있는 고3 학생들이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건 풀만하다 또는 이런 건 너무 어렵다 아 이건 뭐 선생님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서 아 이 정도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아 그거였구나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보듯이 약수령 논술은 기존 수능과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우선 그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는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쓰는 연습이 조금 되는데 요즘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풀이를 쓴다든지 또는 글씨 쓰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건 뭐 초등학교 애들보다도 글씨를 못 써요. 저희가 옛날 초등학생들보다도 글씨를 못 쓰고 자기가 써놓고는 무슨 글씨를 썼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검산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죠. 남학생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 과정을 쓰는 풀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늦게 합류한 학생이 있어요. 수학 3등급이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를 풀게 하면 문제를 잘 풀어요. 근데 풀이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야 이 풀이 과정이 없으면 이거 아무리 답 맞춰도 소용이 없으니까 풀이 과정을 써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약수령 논술을 봤는데 안 됐고 그 다음에 정시 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항상 이 풀이 과정이나 또는 써내는 거, 국어도 이제 써내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약수령 논술 전형이라는 건 가천대, 수원대, 가천대가 이제 인원이 963, 1000명 정도 되고 얘가 5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서경대가 서울의 국민대 쪽에 있는 거죠. 삼육대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학교이고요. 한신대도 이번에 이제 새로 약수령 논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공학대라고 해서 얘네가 한국산업기술대학인데 여기는 뭐 여기 시흥에 있는데요. 이 대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들어가면 3등급 초반 아이들이 쓰는 대학이에요. 여기가. 근데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는 뭐 취업이 잘 돼가지고 이 대학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세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대 세종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외대 그 글로벌 캠퍼스 용인 캠퍼스 그쪽에 자연계 쪽에서 보는데 지금 이렇게 10개 대학에 총 인원 3,000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덕여대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기다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동덕여대도 이번에 뭐 한 100 몇십 명을 뽑는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수령 논술로 하겠다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동덕여대도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수학시험만 보는 학교가 이 그 자연계 같은 경우에 한국공학대 여기는 이제 인문계도 그렇고 자연계도 그렇고 수학만 보고요. 한국기술교육대는 그 인문과 그 다음에 자연을 따로따로 뽑긴 하는데요. 이제 자연은 수학만 보고요. 인문은 국어만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대도 자연계만 있기 때문에 얘네도 수학만 보고요. 홍익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수령 논술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고대 가천대가 964명이 있는데요. 이제 뽑는 건데 이 내신 반영 비율을 보면 논술이 80%, 그 다음에 내신이 20% 이렇게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 같은 경우는 이 가천대가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대학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신이 1등급이
1등급이 200점 만점에서 200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2등급이 되면은 여기서 2.5점씩을 감점해서 나갑니다. 2.5점씩 감점하는데 6등급까지가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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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점을 감점하면 10점이 감점이 돼요. 그리고 나서 7등급으로 가면 거기서 마이너스 7.5점을 해요. 그러니까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6등급까지가 그냥 별 문제 하나만 더 맞추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인 거고요. 7등급이 돼도 내가 좀 더 맞추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가천대학이든 여기든 대학이든 우리가 15문제라고 보면 그 중에서 11점 몇 개, 11개에서 12개 그 사이를 맞추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11에서 12가 아니고 12에서 13,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5문제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학을 아주 어려워하는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것들은 해갈 수 있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선은 여기에서 보면 보통 가천대는 인문에는 이제 인기학과가 경영학과, 그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그다음에 경찰행정학과 이런 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과에는 컴퓨터공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전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대학의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이런 데들이 이제 제일 센 학과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경영도 11점에서 12등급 그 정도 사이, 그러니까 11개에서 12개 정도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쪽도 12개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13개 가까운 정도인데 경쟁률은 세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적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하고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보면은 이런 이 약수령 논술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간호대학이에요. 요즘에 이제 간호대학이 아무래도 취업이 확실하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돼서 그런지 간호대학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800점 만점에서 150점이 논술 점수예요. 15개니까 하나당 10점씩으로 해서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머지 650점은 기본 점수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50점 가지고 싸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뭐 650점을 기본으로 주기 때문에 그 점수는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누구나 다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3학년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5개 학기가 있어요. 내신을 산정하는 게. 그런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재학생이든 재수생이든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을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신을 할 때 우수한 자기 4개 학기를 자기가 고르는 겁니다. 우수한 4개 학기를 골라가지고 그 4개 고른 상태에서 저는 요 학기를 1번으로, 요 학기를 뭐 2번으로,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가 그 다음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거 하고 2학년 1학기 거는 안 할래요. 뭐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게 40%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30%, 세 번째 게 20%, 그 다음에 마지막 게 10%. 그래서 자기가 잘한 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신의 인플레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전부 다. 나만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좋아져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4등급이 있는데 자기가 잘한 쪽에서 아마 1등급짜리가 하나 있었다. 너무 잘한 쪽이 한 번 있었다. 아니면 1학년 1학기까지는 나 공부를 너무 잘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유리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잘한 게 있으면 거기다 곱하기 4를 해주니까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뭐 3333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보다는 144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대 같은 경우도 지금 600점, 400점인데 마찬가지로 600점에서 150점 이쪽으로 들어가니까요. 150점에 그 점수가 있고 나머지는 기본 점수를 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뭐 그 점수 가지고 하는 거고요. 내신은 등급당 5점씩 감점이니까 마이너스 5점씩이 감점이 돼요. 그래서 6등급까지가 마이너스 5점을 하고, 그 다음에 7등급으로 가면 갑자기 그 점수가 확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 이제 수원대 같은 경우는 6등급까지만, 7등급으로 가면 이 붙을 확률이 거의 없는 대학이 여기에요. 아까 가천대는 뭐 7등급도 내가 좀 잘하면 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36대, 여기도 서울은 태릉에 있으니까 서울이죠. 134명 중에서 보통은 여기가 지금 문과와 이과를 1대2의 비율로 뽑아요. 1대2로. 뭐 수원대도 1대2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36대도 1대2로 뽑습니다.
그런데 여긴 7대 3이고 내신 등급당 1.5점씩을 감점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능 최저라는 게 있어요. 최저가 여기 보면은 가천대는 4개 영역 중에서 하나가 3등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또 어디에 있냐면 삼육대에도 수능 최저가 또 3등급짜리가 하나, 4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고대 세종이 또 있습니다. 고대 세종은 예전에는 3등급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든지 영어에서는 2등급짜리가 하나가 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저거해서 그냥 합해서 2개를 가져와서 2개 6등급으로 가져와. 이게 이제 이번 고대 세종에서의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육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1.5점씩 감점을 하니까 6등급까지 가면은 285점이 돼요. 근데 7등급으로 가면 240점으로 35점을 또 거기서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45점을 깎아버리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3육대 같은 경우도 7등급은 좀 들어가기가 힘든 학교가 요 수원대 3육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은 그렇게 막 차이는 없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도 15문제인데 10문제, 원래는 여기도 수원대도 똑같았어요. 9문제, 6문제였는데 지금 10문제, 5문제, 5문제, 10문제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신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저기도 60대 42가 600점하고 40점인데 여기 지금 보듯이 150점하고 그 다음에 400점으로 해서 내신 등급에서 이제 깎아가는 게 여기서 마이너스 4점씩으로 깎아주고 있으니까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7등급까지는 거의 가능한 점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168명 중에서 문과하고 이과의 비율이 거의 비등하게 되어 있어요. 문과가 5 정도, 그다음에 자연이 한 6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서경대 같은 경우는 지금 7대 3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 700점과 300점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보듯이 등급의 내신의 등급에서 2등급까지 1등급, 2등급은 뭐요? 어차피 보지 않으니까 걔네들 100점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3, 4, 5등급은 똑같은 점수로 마이너스 6점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이든 4등급이든 5등급이든 마이너스 6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점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 저기도 지금 394점이 되는 거죠. 그 점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등급으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점수를 더 많이 깎죠. 거기가 아니라 6등급은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9점을 깎아요. 그래서 285점이 되고요. 7등급은 270점으로 점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경대는 그 다음에 여기도 국어가 6문제에서 9문제, 수학이 6문제로 되어 있는데 서경대만 점수가 뭐 인문계든 자연계든 점수가 국어가 90점으로 가고요. 수학이 60점으로 해서 점수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경대가 국어 점수가 더 높게 측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세종이 365명을 하는데요. 여기도 7대 3의 비중으로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합이 6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고대는 인문은 국어만 10문제, 자연은 수학만 10문제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46명하고 232명이 이렇게 둘둘 나눠가지고 인문이 146명, 232명이 이과 쪽으로 되어 있어서 1대2가 조금 안 되지만 어쨌든 1대2의 비율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점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등급이 저기서 150점을 만점으로 하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150점 만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150점, 얘네가 350점으로 이제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2등급이 149점 1점 감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1점씩이 감점이 돼서 그 다음에 7등급까지가 마이너스 1점씩으로 계속해서 낮아져요. 그리고 8등급으로 가면 갑자기 140점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7등급까지 시험을 볼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고대 세종의 하나의 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수학은 고대가 수원하고 수투만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 세종에서만 미적분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돼요. 미적분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돼서
그 미적분 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냐면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거의 당락에는 미미한 그 정도의 미적분 학에서 좀 쉬운 거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아예 미적분은 안 해 그러면 몰라도 그냥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었은 상황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한국공학대 295명을 뽑는데요. 여기서는 인문계가 30명을 뽑고요. 나머지가 이제 그 자연계를 뽑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 친화적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80대 20으로 보고 저게 이제 400점과 100점으로 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당 1점씩을 하니까 100점에서 1점씩 감점을 해가지고요. 5등급까지가 마이너스 1점씩, 그 다음에 6등급에서 마이너스 2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직 뭐 6등급까지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7등급으로 가면 마이너스 14점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감점이 심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7등급까지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7등급이 가능한 학교가 있고 7등급이 저기 좀 부담스러운데 너무 힘든데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자기가 계산해 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 여기도 인문이 25명, 자연이 145명을 하는데 여기는 내신은 안 봐요. 그냥 논술만 100으로 하고요. 지금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12명, 그 다음에 자연은 수학이 12명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그걸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도 80분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가 홍익대 세종이 여기도 90대 10 정도로 논술과 교육을 하는데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도 수학 문제만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수원하고 수투고 70분으로 시험 봅니다. 70분을 보고요. 문제수가 조금 작죠. 저렇게 해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는 2등급이 99, 그 다음에 1점씩 깎이는 것 같아요. 1점, 2점, 3점, 4점으로 깎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이 97, 그 다음에 4등급이 94, 5등급이 90, 6등급이 85, 그 다음에 7등급이 60, 이렇게 확 떨어지네요. 7등급에 가면. 그래서 보통 얘네들의 대학들도 대충 보면은 6등급 정도까지 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7등급으로 오면 자기가 좀 뭐 부담스러운지 하여튼 7등급보다는 6등급 쪽에 여기 지금 10개 대학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7등급으로 가도 내가 공부만 좀 더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애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지만 가천대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그 1학년, 2학년의 4개 학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전부 다 3333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치면 고등학교 3학년 거 1학기는 내가 뭐 9등급을 받던 10등급을 받던 의미 없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4개만 갖다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신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3학년 때 뭐 아파서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거는 다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대 글로벌 같은 경우도 80대 20으로 되어 있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대하고 그 다음에 가천대하고 그 다음에 삼육대 이 3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가 90분 수학 연구되잖아요. 90분 동안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로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논술을 잘 보는 게 우선 장땡인 거죠. 여기 내신 같은 거 필요 없고 여기도 내신 필요 없고 여기도 내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90대씩 요거 말고 여기 같은 경우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필요 없으니까 저기는 그냥 해버리면 되고요. 여기도 10이니까 큰 전은 나지 않고 그다음 여기도 크게 나지 않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여기도 논술, 약수능 논술만 잘 보면 되는 그런 대학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수능하고 우리가 약수능 논술은 아까도 한번 잠깐 얘기를 했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관식이 나와도 단답형이기 때문에 거기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찍어서 맞추는 애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내신 연계 같은 경우는 보통 50에서 70, 수능 완성에서 연계되는 게 한 5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수가 30문제잖아요. 30문제 많고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이 2-3문제 정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3등급, 4등급이 풀 수 없는 문제는 한 4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도 항상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로 착각해서 붙잡고 늘어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항상 원래는 문제를 풀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면 빨리 태세 전환을 해서 다른 문제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와서 다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끈기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풀었으니까 끝까지 풀어야지. 그리고 그건 나중에 시간 모자라 가지고 못 푸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3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시험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수원, 수투, 그다음에 미적분, 확동, 기하 중에서 태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저기서 세 과목을 시험 보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 이과 애들도 그렇고 문과 애들도 그렇고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이게 줄어들어서 확실히 줄어들었죠. 문과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확통을 보는 거니까요. 이게 세 과목이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크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에 나오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를 다 봤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보통 기하하고 확통을 빼준 거잖아요.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미적만 해라가 보통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적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미적을 하잖아요. 이과 애들이. 그 이유는 대학에 갔을 때 1학년 때 배우는 첫 번째 수학이 미적분 학이에요. 이게 1학년 동안 배우는 거고 2학년으로 올라가면 뭐 공업 수학들이 있고 또는 이과 수학들이 있는데 거기도 다 미분적분이에요. 그리고 복수함수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적분을 모르고서 대학을 가게 되면 수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공고였었죠. 공업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그 전형으로 해서 카이스트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전자공학과인가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안 좋은 저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과로 가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이과로 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도 좀 잘 돼 있으면 좋아요. 가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미적이 안 돼 있으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어느 정도는 저희가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지금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확통이나 기하를 안 해도 되니까 거기 시간들을 조금 더 투자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약수형 논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풀이 과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념에 맞게 서술하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EBS 연결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100%고요. 문제 수가 적고 문제도 쉬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에서만 출제가 되고 5대 세 중에서만 미적분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수형 논술 수학의 특징을 보면요. 문과는 아까 가천대 같은 경우도 봐도 수원에서 세 문제, 수투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수원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수원 같은 경우에 지수로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단위, 두 번째 단위 삼각함수고 세 번째 단위 수열인데요. 거기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오고요. 수투도 함수의 극한, 이분, 적분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한 문제씩 나와서 골고루 6문제가 딱 출제가 돼요. 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에서 3, 4문제, 그 다음에 이과에서 5, 6문제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3문제, 여기에 6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여기도 수원은 아까 3개로 나눠서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과에는 이제 이걸 좀 더 빼가지고 섞어서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투에도 미적이 있거든요. 그 수투의 미적에 아까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그 미적은 초월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는 뭐 1차, 2차 이런 거 말고 지수로구함수, 삼각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적분을 배우는 거여서 그쪽은 그렇고요. 근데 여기도 미분적분이 있는데 그 미분적분을 어쨌든 미분적분이 뭐 수학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런지 그쪽의 문제를 좀 더 내려고 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답만 맞추거나 찍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잠깐 맨 문제만 보고요.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지금 여기 보면요.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때 fx하고 구해서 fx하고 얘의 두분을 알파벳이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 되어버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지금 뭐 3학년들 봐서 보면은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을 자기가 서술할 수 있고 풀이 과정을 제대로 써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더 쉬운 문제가 있네요. fx에서 극대 극소가 나오니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미분 f 프라임 x 이퀄 0에서 0 되는 점에서 이제 극대 극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수능을 여기 3학년 애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문제를 풀 때는 얘네 같은 경우는 이 극대 극소를 하려면 요즘에 증감표라는 게 있어요. 이 표를 그려야 되거든요. 표를. 그래서 밑으로 3칸 있고 옆으로 막 이렇게 4칸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써놓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문제를 풀 때는 그 표를 안 그려요. 그냥 딱 보자마자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는 느낌상으로 바로 그려지거든요. 미분만 한번 해서 그 점이 딱 나오면 대충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극대역수 찍고 점 잡아서 넣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풀이 과정에 우리가 이제 풀이 과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표들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내는 건 얼마든지 쉽게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사실 쉬운 문제지만 저거에 답을 내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안 쓰던 아까 보통 애들이 안 쓰거든요. 그걸. 그래서 거기에서 표를 그릴 수 있는지 그 표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는데 그거 그리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원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지수함수에서 이거를 이게 루트 a이고 10이고 3이니까 10분의 3 루트 a의 괄호하고 x제곱이라고 해서 밑이 들어갈 때 이제 10분의 3 루트 a 얘네가 쟤네와 만나고 안 만나고의 차이는 밑이 1보다 크고 0과 1 사이고 이거에 의해서 만난다 안 만난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a의 범위를 잡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만 잡아서 말로 설명하면서 그거 그림 그려가면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 삼각함수 문제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사인, 코사인이 나오고 제곱이 있으면 사인 x를 1차를 무조건 t로 치환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여기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최대 최소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저걸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렸을 때 최대와 최소가 되는 점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잡아준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적어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금 수열이네요. 수열과 이제 수열로 되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빈칸 채우기가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이 빈칸 채우기들이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들마다 저 한 문제 정도씩 저렇게 빈칸 채우기로 서술이 아닌 빈칸 채우기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다수인 약수령 분술반에 대해서 저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주3의 반이 있고 주2의 반이 있고 주3의 반이 기본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기본반이고 이게 좀 더 실력반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얘가 약수령 논술의 기본은 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수령 논술을 하는데 수학이 일주일에 2번 들어가거든요. 3시간짜리 2번, 그 다음에 국어가 3시간짜리 1번 해서 총 3회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이고 이게 메인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일주일에 1번 해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 2회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시간이 진짜로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도 한 번만 하고 국어도 한 번만 하고 그런 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반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메인으로 하고 저 옆에 이렇게 또 하나의 반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인 약수령 논술 수업의 특징은요 2주마다 자체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전 문제 풀이하고 이제 개념 수업을 하는데 저희 그 수학 같은 경우에서 본다면 수학은 사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수학은 사실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식을 배운 데서부터 배운 데까지 다 자기가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선배들이 얘기할 때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나간 거고요. 수학이라고 하는 건 공식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걔를 활용해서 또는 이용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거기다 데이터하고 이러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배열해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수학을 잘하고 못하는 거의 차이인데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하는 것보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있고 두 번째 공식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면서 유형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풀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걸 머릿속에 자꾸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게 나중에 수학을 잘하는 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숙제시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수학은 뭐 하루에 숙제를 내는데 100문제 뭐 150문제 내가지고 이거 풀어 안 풀어오면 집에 못 가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배운 것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래서 정성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의 양만큼을 주고 그걸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약수령 논술 수학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하고 국어도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럼 테스트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렇게 수학을 하면 거기에 얘네가 풀어서 낸 거에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그 조교들 시키지 않고 제가 직접 이거 그 풀이 과정을 다시 여기서 요거 잘못됐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예 못 쓴 거는 다 제가 다 써줍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한 게 이런 것이고 이런 거고요. 풀이 과정에서 틀리는 것은 체크해 가면서 이제 첨삭을 해서 나눠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풀었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도 내가 풀었던 문제만큼은 내가 반드시 나중에 나오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수학은 잘하는 학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3학년이 이제 돼서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들이 많은 습관에 입이 젖어 있어서 그런지 들어와서 개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막 설명해 주면 문제 풀려고 해 자꾸. 그거 안 하려고 하고 그거 너 이거 왜 안 보고 있니? 그러면 그거 다 아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뭘 해서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더 중요하게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걔네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약수령 논술 요 반을 끌고 가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저희 이제 국어 선생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저는 지금 수학까지 약수령 논술 전반하고요. 그다음에 수학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국어는 여기 국어 원장님께서 잠깐 또 설명을 하실 거예요. 많이 가지는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실 거니까 잠깐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수인 국어원장 이한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저는 이제 국어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요. 저도 역시 수능 국어하고 약술형 논술 국어학을 간단히 비교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학생들도 교수생 학생들이 있는 거가 보이는데 우리가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50%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육모의 아이들을 보면서 EBS 공부한 것들이 작품이 좀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단지 육모의 특성이고 이제 그 7월이나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를 보면 EBS의 어떤 체감률이 좀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는 어찌됐든 간에 EBS 공부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공부도 하면서 낯선 작품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분에 45문항을 풀면 아이들이 그 비문학 한 페이지문은 못 풀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능 국어에 그러니까 1, 2등급이 나오는 아이들은 그걸로 쭉 가면 됩니다. 정시를 보면 되는 건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3등급에서 6등급 아이들이 육모의 지금 점수가 그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9월 6일 날 모의고사를 보는데 9월 6일까지 지금 현재 나오는 1, 2등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는 한 방편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수능 국어는 그러면 낯선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바다에서 아주 대양 큰 넓은 바다에서 자기가 아는 물고기를 한두 마리 잡는 정도의 굉장히 좀 확률 게임이 낮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약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우리 그 임진호 과장님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EBS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만 아주 퍼펙트하게 본인이 꿰차고 있다. 그럼 그 안에서 변형이 없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뭐 국수 영탐, 그다음에 국수 사탐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량이 많지만 만약에 본인이 3등급에서 6등급에 지금 아까 제시된 대학에 가기가 정시로 어렵다. 그러면 이게 약술 논술의 한 방면으로 잡아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약술 논술은 수능 국어가 큰 대항에서 물고기를 낚는 거라면 약술 논술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승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공부의 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오류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문과는 국어가 9문항이 나오고 수학이 6문항이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9문제가 나오고 국어가 6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가천대 경우를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독서가 4문제, 그다음에 문학의 3문제,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이렇게 한 문제씩 해서 저렇게 9문항이 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독서 3문제, 문학 2문제, 합법과 작문이 나오는데 언매는 지금의 문법입니다. 문법 이게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문과든 이과든 비중은 독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들이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는 데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기술, 그다음에 경제 파트 이런 지문은 애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4개 영역에 지금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가 독서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독서의 비중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문항을 지금 이렇게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상으로 좀 부족해서 몇 개 정도 그냥 프린트 참고를 해주시고요. 문학 파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능 국어로 사실은 애들이 EBS에서 50% 연계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부모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아시는 홍길동전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EBS에 홍길동전이 나왔다. 근데 그것이 이제 수능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홍길동전의 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긴 부분을 다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EBS 책도 전략 줄거리가 있고 중략이 있고 그다음 후반부 이렇게 편제가 됩니다. 그러면 홍길동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올해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 EBS는 연계가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 때는 중량 파트에 EBS 다루지 않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얘들은 또 새로운 낯선 작품처럼 그 작품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요. EBS 연결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태균의 달밤이 하나 예를 들었는데 그 편집 거기를 좀 잠깐 보십시오. 이 작품을 전부 다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약수형 논술형 문제는 거기는 이태균의 달밤에 대한 설명의 일부다. 거기의 1, 2에 지금 여기에 이제 그 1, 2가 있습니다. 1, 2 여기에 1, 2에 들어갈 적절한 답을 위 소설에서 찾았어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EBS에 나온 작품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숙지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법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의 자음 발음 위치도하고 모음 발음 위치도 문법을 하면 기본적으로 깨고 있는 그런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문제가 아래 중에서 1에서는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한 자음이 뒤 자음의 좋은 방법과 같아진다. 그리고 2에서는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자음이 앞 자음의 좋은 방법과 같아진다. 그래서
단어를 예를 들어 놓고 그게 1번 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기본 의문문 형태로 문장 중에 기본 개념을 잡고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 약술론술의 국어는 변형이 전혀 없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면 무난히 9문제든 6문제든 답을 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시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저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어쨌든 간에 약술론술이 그냥 공부 대충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는 시험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경쟁률이 치열하고 아까 뭐 국어가 9문제고 수학이 5문제고 15문제 중에 적어도 12.5 내지 13개는 맞춰야 대학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한 방면으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 자료 가지고 오시죠. 시간이 좀 지체돼서 지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수 있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9시 약간 저는 인문계열 논술 면접 그리고 수능국어 독서를 담당하고 있는 정상환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전반적인 입시 전략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대학교육고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인데, 여기는 대학교 집에 가서 보실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집에 가서 보실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넘어가시면 3페이지 정도 보시죠. 네, 4페이지.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우리 언론에 보도된 기사 중에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내년부터 고려대가 논술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충격이냐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자구책을 세운다는 거죠. 현재는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3.3%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논술 전형을 실시하면 원래 우리 2008년도 입시안에서는 올해부터 사실 논술이 폐지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뭐 이러한 이유로 논술 전형을 아직 폐지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내년부터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8개 대학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첫째는 자 인원 변화를 한 번 더 보실게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전형 유형별 모집 이건 고려대 한번 보시죠. 고려대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205명 줄었습니다. 작년도보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211명 늘었습니다. 논술은 아예 없죠. 그런데 내년 어떻게 바뀌냐면 고려대 교과 전형이 51명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학종에서 264명을 줄여버립니다. 이 인원을 어디로 넘기냐 그러면 논술로 넘겨버립니다. 이유는 뭐냐 하니까 일단 학종에서 평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자소서 폐지됐죠. 그 다음에 생기부 자체가 되게 간소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이 와야 될지도 모르고 우수한 인재를 놓치게 되니까 아예 그냥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논술 전형으로 늘려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논술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데 체제가 있습니다. 4합8입니다. 4합8. 그다음 고려대 경영은 4합5입니다. 그런 체제를
일반고에서 마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논술 전형을 뭐 지금이 적기다 언제가 적기다 말씀드리기는 제가 곤란하지만 개별적으로 전형에 대해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아주 빠른 길은 수능 공부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논술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논술 체제 없는 것으로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서를 다 쓰겠다 하는 순간 합격 가능성은 아주 떨어집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수능을 좀 체제를 마치면 마치면 좋은 게 뭐냐면 올해는 작년보다 체제가 완화됐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인원수가 좀 늘었고요. 38개이죠. 혹시 이거 없으신 분 있나요? 아, 저 밖에 있을 텐데. 예. 같이 한번 보시죠. 다음 보시면 일단 올해는 전년도보다 논술만 100% 반영하는 대학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경희대, 유아여대, 한국기술교육대, 국립대학입니다. 건국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연세대, 항공대, 그 다음에 동국중대까지 논술 100%입니다.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논술 100%는 내가 간다는 말은 가감해할 수 있는 게 수능을 공부해야 된다.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수능 최저임금 지금 완화 추세라고 있을 겁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작년보다 올해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체제를 대부분의 대학에서 좀 한 개씩 한 등급씩 완화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실제 논술로 인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죠. 실질적인 경기. 시험장 들어가지가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애들이 우수수 탈락합니다. 제가 예치동에서 논술을 가르쳐봐도 실제 한 30% 정도는 체제를 못 맞춰서 시험장을 사실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애들이 포기를 해요. 가라고 하는데도. 그런데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데 폐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계속 넘겨보시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차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차이 있죠. 이 동국대 경찰 전형 한번 보실래요? 최저가 4합 5입니다. 아주 세죠. 그죠? 그런데 원래 경쟁률은 39.9대 1인데 수능을 보고 나서 성적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5.5대 1입니다. 몇 명이 도망갔죠? 거의 86%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국대 경찰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원서는 써놓고 체제를 못 맞춰서 실제 가보니까 시험장이 큰 비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금 이제 6월에 뭐 모의고사가 잘 안 나와서 내지는 내신이 잘 안 나와서 논술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우선은 수능을 포기하지 않는 것. 수능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뀔 거냐 말씀드리면 고대의 변화에서 우리 보았듯이 많은 대학이 내년에 연대도 교과 전형에 체제를 도입합니다. 연대가 지금은 체제가 없죠. 교과 전형에 추천 전형에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내신이 좀 좋은 애들이 수능 공부를 포기하고 연대만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3합 7 서울대 시기를 마치기 힘든 애들. 그렇죠? 고대 면접을 체제를 마치기 힘든 애들이. 그런데 내년부터 연대는 교과 전형에 체제를 도입합니다. 무슨 의미죠? 극강의 내신으로 지방고에서 지방 일반고에서 이제 극강의 내신으로 수능을 포기하고 추천 전형으로 인서울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앞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예를 들면 어떤 선택을 하기는 지금 위험한 게 고교 학점제 시행되죠.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로 바뀝니다. 성취도 평가로 바뀝니다. 장관도 그렇게 공언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믿을 수 있냐 없냐? 믿지 않겠죠. 내신 점수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과 전형을 폐지할 수는 없으니 체제를 도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수능을 공부를 안 하고 내신만으로 가려는 친구들은 올해가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 체제를 도입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언론 보도를 보시고 작년에 서울대 정시에서 교과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더니 서울대가 아주 서열이 폭락이 때릴만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 그럴까요? 입학 취업 관계자 만나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워낙 서울대 특히 이과를 와서 단수를 하러 중도 탈락을 많이 합니다. 그걸 막아내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우수한 인재를 잡는 유일한 길은 자 지금 의대 쏠림이 심하죠. 의대에 관련된 내버려두고 학교에서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면서 과학 탐구 툴을 하는 그런 유능한 친구들을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서울대가 폭망했다. 서울대가 잘못된 제도를 선택했다 그랬는데 고대가 따라가죠. 내년부터 정시에 내신을 반영한 재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연대도 만들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일반고의 내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고에서 내신만 잘하는 애들이 수능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또 논술 전형을 도입하려는 하나의 또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은 논술 전형을 도입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논술 전형을 실시한 서울의 15개 대학이 전부 다 기여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논술 전형이 감점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도 과감하게 논술 전형을 도입하고 논술 전형을 도입하면 대학은 돈을 많이 법니다. 작년에 성균관대 논술 전형의 수입이 20억이었습니다. 20억.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6억 달려고 논술 전형을 폐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서도 학원들이 다 논술을 다시 예전처럼 2008년도 이전처럼 논술 시장에 대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논술 준비하라는 건 아니고 일반고에서 예를 들어서 4등급 5등급이다. 예전 같으면 내신도 안 좋지만 수능도 안 좋으니까 그 애들이 수시를 원서 쓸 수 있는 게 뭐였냐면 6논술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아니면 학생분 종합에서 좀 약간 약한 데를 낮추거나 그렇게 썼습니다. 약술 논술까지 다 포함해서 6논술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제 없는 데를 막 쓰게 되잖아요. 수능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논술이 막연한 전형으로 이렇게 오명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논술 전형을 도입해도 사교육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않기 시작했다고 대학에서 이야기하냐 그러면 일단 기출 문제를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설까지. 세뇌학습 평가서라는 거. 그 다음에 모의논술 계속 하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설명할 때 다 해설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제 기준, 그러니까 대학마다 논제 유형이 아주 명확합니다. 거의 변경되지 않습니다. 동국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처하기 쉽죠. 물론 이과에서 수리 논술은 이번에도 약간 비난을 받았습니다.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했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똑같은 문제를 계속 출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데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특히 문과 논술은 아주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제에 부합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고쳐 쓰는 연습하고 계속 반복해서 글을 쓰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뭘 충족하는 선에서? 그런 체제를 충족하는 선에서. 그래서 막연히 원서를 쓰실 때 에이 난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되니 논술 쓰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 학원에서 상담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원서를 쓰시면 제가 볼 때 올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시는 현재의 상황이라면 지방의 일반 학생들이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치동 오시면 가장 놀라는 게 뭡니까? 대치동 원장님들이 지금 가장 서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야, 우리도 재중관 만들죠. 왜 그러죠? 의대 가려고, 사회권대학을 가려고 지금 제 수생들이 전부 다 대치동에 모여 있습니다. 희문고에서 100몇십 명 의대 간다고 그러죠. 제 학생 거의 없습니다. 희문고 애들이 모여 다니는 제일 유명한 곳이 시대인재학원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시대인재가 지금 서울대 같은 등급의 재수종합반이라면 그 다음이 두각입니다. 근데 그 두 학원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거의 뭐 지금 대치동 일대가 다 그렇게 변했다고 할 정도로 N수생, 재수생만 아닙니다. N수생까지 모여 있습니다. 일반고가 정시로 뚫고 들어가기 쉽나요? 지방 특목고 자사보다 쉽지 않습니다. 수능은 그렇게 됐습니다. 해가 우리도 재수해서 예를 들면 또 내년에 또 논술로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빠르면 빠를 수가 없습니다. 느끼시겠지만 뭐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뭐 재수생 하나 키우는 게 엄청난 비용이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재수하지 않고 대학 가는 게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설령 나한테 좀 안 좋은 결과로 다가왔다 하더라도 절대 수능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길을 찾으시라는 걸 오늘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눠드릴 게 있는데요. 다른 뭐 논술 제가 프로그램이나 면접 프로그램 이렇게 소개했으니까 각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문과학생만 해당이 되니까 문과학생 있으시면 가르치시면 또 필요하신 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면접이라는 먼저 쓰고 나서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 있는 자료 중에 면접에서 교과 면접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학종의 지금 평가 요소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종의 상위권 대학들은 면접이 거의 논술과 똑같습니다. 문과대니까 어렵습니다. 질문이 많고 길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오늘날 면접 문제 입학처 공개됐으면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논술은 언제 준비하면 되느냐 그런데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시중에서는 2학년 개월 반인데 이렇게 말을 하죠. 특히 문과는. 근데 좀 1년 정도 가는 게 작년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수능 보고 나서 그 서울고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논술 원서를 6장을 썼는데 수업을 들을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가려. 왜 그러는지 물어봤죠. 논술을 6논술을 썼는데 엄마와 같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논술 답안을 써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건 잘 쓴대요. 기가 막히죠. 이 논술이라는 게 그냥 문해적 글쓰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를 받아서 수업을 하면 내가 엄청 부담을 느끼겠다. 각서를 써라. 수업을 들 거면. 나를 욕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하고 일주일 수업했죠. 그 친구 금리 때 합격했습니다. 거짓말같이. 근데 그 친구 하루에 12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모의논술에 있는 예시 답안은 무조건 카피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성 들여서 써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내가 썼던 답안과 내가 썼던 답안을 비교해서 내가 또 평가를 해와라 그랬습니다. 그걸 하루 10시간씩 해내더니 그렇게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지금은 그만큼 논술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막연히 난 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철저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작업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5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까지 진행되는 얘기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술논술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시거나 그러면 뒤에 약술논술 설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질의응답 받아주시고 어떤 상담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까 필요하시면 나가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얘는 또 그 문과 논술이라든가 문과 커뮤니케이션 그 면접 대비라든가 이 부분도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데 지금 면접 대비를 바로 시간이 잡혀서 그 정성환 선생님께서 지금 그거를 지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얘기를 해서 전화 상담이라도 드리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